제가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드린 이유는 사실 기후나 환경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비전을 수립을 하고 행동을 장려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가 네. 네. 어, 환경이나 기후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게 변화를 하고 주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에 탄소 중립으로의 위대한 전환의 원년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그런 시각적인 자료를 보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곰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패션 매거진에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매거진 로고가 보이실 텐데 최근 3, 4년 전부터는 패션 매거진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게 더 일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혹시 언제 찍은 사진인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이 올해 5월 2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강원도에 폭설이 22년 만에 내렸었는데 점점 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온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지난 11월, 12월 겨울을 생각을 해보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만큼 점점 더 고도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 이런 폭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고 더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이런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우리 고향인 캘리포니아가 당면했던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더 힘을 쓰겠다. 그러니까 점점 더 누군가의 문제였던 게 나의 문제로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게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조금 이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상상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 지역이 아,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한 리조트 휴양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배를 정박하고 이렇게 낚시도 하고 했던 지역인데 이제는 리조트를 폐쇄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기후에 가장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들 와인 좋아하시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 4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어, 지금 이 사진이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지난 4월에 그 프랑스의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그 냉해를 입었습니다. 서리 때문에 포도송이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지금 그 농장에 계신 농부님들께서 다 각각 불을 피워서 지금 얼어있는 포도를 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이 클리커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실제로 그 프랑스 와이너리 80% 정도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단순하게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에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음.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참 더 가까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평이 잣으로 유명하죠. 그, 그래서 네. 어,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잣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잣이라고 하는 잣이 수확이 되기 위해서는 기온이 충분히 추워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이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가평 지역에서 잣의 생산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경남 하동에서는 그 제첩을 조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면 어딘가 투발루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섬진강으로는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바닷물이 민물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물에서 조업을 하던 제첩량도 계속해서 30% 이상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기후변화를 누군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로 보고 이 심각성을 시급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움직이는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이 해수면 상승이 더 가속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빠뜨려서 운영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2018년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아니면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산업, 도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더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의 경제적인 위기는 기후변화에서 온다라고 인지를 하고 2018년부터 기후변화 얘기를 경제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문제가 고도화되면서 다음 세대들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목소리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전 세계가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아니면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 넷제로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제 목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2일에 저도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이 정상회의를 다 실시간으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 정상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온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뀌지 않으면 큰일이 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무섭다라는 건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노마드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어떤 그 관점으로 저희가 만들어 왔었던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힌트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경영을 전공을 했었고 2007년부터 저는 그 조선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국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그런 전자제품에서 그런 그 희토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제로 지금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지금 세계적으로는 한 73%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86%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결국 이런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에너지 문제를 좀 지속 가능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 산업을 단순하게 에너지 관점으로만 보지만 결국은 에너지는 누군가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누마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수력 발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고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 에너지를 누구나 쓰고 있지만 아무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고 관계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사용을 개인화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 이해관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그게 새로운 경제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국내보다는 좀 해외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정부의 그런 주요 정책 과제에도 저희가 이렇게 좀 주요한 사례로 소개가 되면서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단순하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나타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2013년을 돌아보면 당시가 그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PC 사용자 수를 초과를 하던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턴도 점점 더 소형화되고 모바일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내에만 존재하고 있던 에너지 수요가 야외로 빠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초연결된 사회에 살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던 것들이 더 많이 전력화가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러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가 지금 보시는 것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부족의 모습이에요. 당시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92% 정도 수준이었는데 케냐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6%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생산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급이 확장이 된 건데, 문제는 이 케냐라고 하는 국가 내에서의 전력 수급 보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전력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전력 수요 때문에 새로운 산업 기회도 계속 소외가 되거나 박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에너지 수요는 과거와는 다르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소형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처럼 220V나 110V가 아니라 5V의 굉장히 작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개인화된 형태의 발전기 시장이 만들어져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 시장 기회를 보고 이런 그 휴대용 수력 발전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 연료를 저희가 시추를 해서 채굴을 해서 그 대형 상선으로 수송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발전소에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태워서
거대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송전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한다. 그리고 대형 그런 상업용 발전이 아니라 우리는 수요자가 야외에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전력인 5와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전력을 직접 흐르는 물로 생산,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LC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발전소가 친환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발전기 자체가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뭐 어떤 특정 에너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에너지원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그 바람에 비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일 면적에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효율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밀도가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 요인이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은 저희가 고밀도 호모폴리머를 사용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거나 파손부가 생기면 저희는 다 회수를 해서 다시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그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납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배터리의 그런 효율을 개선을 해서 실제로 저장된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가 과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썼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화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문화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물은 생각보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낚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카누나 카약이라든지 우리가 물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타겟팅을 할 때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흐르는 물을 이용을 해서 강이나 계곡에서 직접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동체 뒤에 매달아서 누구나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직접 이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한 4년 정도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 고객 시장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게 그 제가 서두에도 기후나 에너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품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은 제품을 쓰시면서 5와트라고 하는 전력의 개념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내가 노트북이 이게 80와트짜리네? 그러면 이거를 수력 발전으로 몇 시간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에너지에 대한 리터러시가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게 이거를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교육용 컨텐츠로 만들어 줄 수 없냐. 왜냐하면 내가 뭔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나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교육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 어린이 과학동하고 같이 이걸 물리적인 어떤 그 원리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그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해를 하고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은 여전히 가장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너무 큰 거대 담론이다. 지향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사실 누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아마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는 조금 더 문제를 개인화를 해서 나와 이 문제를 관계성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해관계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할까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해왔던 것들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